샤인 혹은 푸지노라고도 하고 로얄바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거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캠벨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의 공통점은 샤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착색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겠죠. 작년에 특히 착색의 문제가 좀 많았죠. 예. 꼭 로얄바인뿐만 아니라 캠벨도 착색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착색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색을 다루기 위해서는 광합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사람도 스트레스를 주면 순간 열을 확 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가면 무기력해지죠. 예, 식물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제입니다.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 예, 일단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로얄바인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리고 샤인 농사를 짓어요. 다른 농사를 지은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업력이 높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얘기는 못 드려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한 번쯤 참고를 해보세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받으셔도 돼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은 로얄바인 포도 품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광합성의 필요성, 광합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응애. 많은 분들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시는 응애 부분을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내가 약을 백날 사다 뿌려. 근데 효과가 없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예, 효과적으로 약을 어떻게 살포를 했을 때 내가 경제성 있게 약을 효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착색기 접어들고 이제 수확기가 이제 금방 올 거예요. 작으로 나면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한 해 농사는 기비부터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기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착색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기비는 어떻게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착색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 일단 야간 온도, 기온을 활용해라.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줘라. 스트레스 주면 그 짧은 기간에 색을 줄 것이다. 자, 그리고 광노출, 빛을 활용해라. 또 다른 하나, 식물 노화, 잎을 노화시켜라. 그러면 당이 늘어나고 착색이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관련 이제 하다 안 되면 필요한 성분으로 눌러줘라. 인상, 가리 이런 애들 계속 줘가면서 금수 줘가면서 해줘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지금 아마 가장 쉽게 접하시는 부분이 요걸 거예요. 식물 노화, 잎을 노화시킴에 따라서 당과 색을 끌어내는 부분들이 아마 일반 농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야간 온도. 자, 보통 야간 온도 18도부터 저희는 착색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평균 온도뿐만 아니라 낮과 밤의 기온 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야간에 약을 줘도 야간에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약을 주면 기본적으로 1, 2도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예, 그걸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서 제가 만약에 농가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추천을 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야간 온도 요거와 식물 노화에 따른 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을 가장 안 하는 방법이 얘예요. 스트레스. 수분을 이빠이 때려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분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면 흡수율이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때 고온 자극 시 착색을 유도시켜 줍니다. 그러면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부작용도 있어요. 떫은 맛, 그리고 낙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권장하지 않아요. 예. 진짜 이 부분은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줄 시기에는, 작물은 스트레스를 줄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하지만 억지로 내 주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작물의 스트레스 시기가 아니라 주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반드시 반작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추천을 안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 안 해드리는 거, 제가 업체에서 나왔죠. 사실은 업체에서 나왔으면 요걸 가장 추천해 드려야 돼요. 약발로 색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요 부분을 가장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진짜 안 된다. 내가 진짜 앞에서 온도 관리도 해보고 식물 노화에 따라 가지고 애들도 한번 괴롭혀보고 빛도 충분히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색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요때 들어가야 될 거, 아마 지금 많이들 하실 거예요. 가리, 마그네슘, 붕산, 요 제품군들 많이들 사용하지 않으세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잎을 노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리 성분을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흡수율을 방해하고, 얘로 인해서 이제 노화를 시켜줌으로써 착색과 당을 유도시켜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요 부분, 노화시 당의 이동 촉진, 열매 당도 증가 및 착색 촉진, 과실내 당도가 증가하면 안토시아닌 합성이 촉진되어서 색을 내기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탄닌, 떫은 맛.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셨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도 받고 맛도 보고 했었는데, 탄닌과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촉진되고 증가를 하면 탄닌은 떨어지게 됩니다. 생육 초기에, 과가 맺힌 초기에는 탄닌이 만땅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과가 성숙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토시아닌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착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요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미숫가에서 함량이 높고 성숙가로 갈수록 감소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수분이 과하게 들어가거나 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길 시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도 증가를 합니다. 이 부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분 관리를 잘 하면서 작기를 끌고 가야 되겠죠.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착색제를 많이 쓰시죠. 진짜 하다 안 되면 착색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도 착색제 제품들이 나오고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착색제를 쓰시는 이유는 없는 색을 락화를 뿌리듯이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안토시아닌을 증가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착색을 원활하게 자연색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안토시아닌, 로얄바인 포도의 착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외선 및 자외선과 빛에 의해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즉 이 말은 광합성 작용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온도 영향이 큽니다. 25도 이상에선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부터 효과를 발휘합니다. 질소 과다 시에 감소시킵니다. 자, 반면에 탄닌은 그러면 질소가 늘면 늘어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질소는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닌 증가량은 늘고 착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소 과다, 칼륨, 가리 적정시 증가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실 성숙기 후기에는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급격히 증가라는 부분이 그냥 준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수분도 봐줘야 되고 기온도 봐줘야 되고 하다 안 되면 가리도 좀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탄닌 떫은 맛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소 비료, 질소 함량이 높은 요소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예. 근데 일부 농가분들은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부 농가들은 질소를 안 쓰시면, 요소를 안 쓰시면 불안하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러면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 내 작물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잎 상태를 보시고 바 상태를 보시고 내가 평소에 치던 것보다는 좀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줄이라고 하시면 못 줄여요. 예. 그러면 얘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아미노산 계열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은 뭐 종류 되게 많죠. 유리아미노산도 있고. 예. 근데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L형 아미노산 인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L형인지 예, B형인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세요. 예. 이 아미노산에도 일부분의 질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아미노산만 제대로 활용을 하셔도 따로 질소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끌어오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분 스트레스, 보온 스트레스. 자, 수분 스트레스나 보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 입으로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입이 좀 비실비실해. 그리고 애들이 뭔가 힘이 빠져 보여. 그러면 물을 주시죠. 네, 그리고 뭔가 입에 좋은 제품들, 뭐 아미노산이 됐든, 뭐 해조가 됐든, 밑으로든 위로든 주시는데, 예, 다른 것보다 뿌리를 먼저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분 스트레스 눈으로 확인은 입으로 하지만 내가 뭔가 챙겨야 될 때는 뿌리로 넣어주는 게 효과적으로 예, 반응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 관주도 꾸준하게 해주시지만 옆면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죠. 왜냐면 옆면은 뿌리면 효과가 바로 나오니까 예, 하루 이틀만 돼도 오 입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근데 속개성인 만큼 걔네들이 작용하는 기작이 길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진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약을 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 활성화와 유기산 공급이 필요한데 이때는 다른 제품보다 해조 추출물이나 유기산 계열이 있으시면 반주해 주시면 저희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탄소 부족이 되고 탄질비가 하락됩니다. 혹시 탄질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들 근데 이렇게 강의나 뭐 세미나나 그리고 유튜브 하면 탄질비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탄질비는 어디에 중요하냐면 예, 결국에는 질소량을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유기탄소와 질소가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만들어 가면서 공급이 돼야지 작물도 먹고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이 탄질비가 깨져버리면 작물이 원활하게 크질 않아요. 예, 요 부분 때문에 저희는 해조 추출물 이노시톨, 요 이노시톨이 뭐냐면 이건 식물성 쌀lun에서 추출되는 식물성 원료입니다. 그 부분이나 아니면 당류, 예, 당류를 넣어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 합성 차단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미량요소 넣으시라는 거예요. 예, 미량요소 넣으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탄닌은 식물 스트레스 반응, 조직 보호 시 껍질 성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다 초기 생성이에요. 예. 초기에 얘를 다룰 수만 있다라고 하면 탄닌 가지고 떫은 맛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떫은 맛과 껍질이 두꺼운 상품성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탄닌은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방어 반응으로 급증하며 해충 방제와 보온기, 장마기, 수분 관리와 통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떫은맛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면 요 해조 추출물, 뭐 저희 회사도 나오는데 해조 추출물 안 나오는 업체들 없어요. 그래서 해조 추출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L형 아미노산은 흡수율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자, 비대, 당도, 착색 전부 다 하나로 뭉치는 건 얘네들은 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이 시원찮으면 얘네들도 반드시 시원찮아요. 그래서 포도는 초기에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겠죠. 뿌리를 잡아놓고 크고 입이 나오고 이제 잎 상태가 잡혀가면 그때부터는 잎 관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든 기저학에 다 들어갑니다. 비대, 착색, 당도, 내병성에 모두 잎이 포함이 되는데 그 이유는 광합성 때문입니다. 자, 광합성으로 만든 당은 열매 세포 분열, 팽창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무엇으로 가느냐? 열매 비대로 갑니다. 생성된 당은 다시 햇빛 자극으로 인해서 안토시아닌이 합성이 되고 안토시아닌이 늘어나면 곧 착색으로 진행이 됩니다. 광합성 양이 많을수록 당 축적량이 증가합니다. 당도 상승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자, 근데 후지로 같은 경우엔 사실 당도가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기본 당도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대와 착색의 포인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처럼 입을 잘 지키고 광합성을 잘 이루어지게끔 했는데 불청객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응애랑 진딧물 피해예요. 응애 같은 경우는, 자, 혹시 여기서 올해 응애 피해가 좀 있으셨다는 분들 계시나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리고 나는 하우스에서 응애를 볼 줄 안다. 어떻게 보세요? 뭐가 있으면 응애가 돼? 음에. 그리고 또 그냥 입만 봤을 때 거미줄. 맞아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거미줄이죠. 입 끝에 거미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응애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제가 성주, 김천, 후지로 이제 그쪽 컨설팅을 들어가면 거기는 응애 피해가 이번에 좀 컸어요. 그래서 여기 응애 있어요. 응애를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약을 좀 쳐주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다른 하우스는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화를 내세요. 자기는 작년에 응애 피해가 없었대. 근데 왜 자꾸 와가지고 귀찮게 약 주라고 하냐고. 보온기의 응애 피해는 다른 데보다 번식률이 빠르고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이틀 간격, 3일 간격,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 주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딱 보여드려야지만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오늘 가셔서 한번 보세요. 거미줄이, 이 끝에 거미줄이 걸려 있는지, 아니면 응애는 입 위에 없습니다. 입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놀러 간 애들이에요. 입 밑에 뒷면에 붙어 있어요. 뒷면에 붙어서 흡집을 해요. 그러니까 뒷면도 한번 보시고, 혹시 색이 좀 다르다, 점이 좀 바뀌고 색이 다르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 치세요. 저희는 응애약은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응애나 진딧물이 들어가 있으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수분 손실을 유도합니다. 자, 응애 뒷면을 보면 애들이 까맣게 혹은 노랗게 있을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확대해서 보면 피해는 더 큽니다. 그리고 애들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부터는 양분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의 기능을 못하게 돼요. 자, 아까 분명히 당과 착색 그리고 비대는 입을 통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입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당연히 착색, 당, 비대 원하는 만큼 끌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치기 전에 몸에 좋다라는 걸 먹이기 전에 먼저 하실 거는 방제예요. 방제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영양제 좋은 거 때려 박아봤자 영양제 100이면 50도 효과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할 거는 내 하우스, 내 작물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보온 스트레스입니다. 보온기가 돼버리면 기공이 닫히고 이산화탄소 흡수가 저하가 돼요.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이산화탄소인데 얘가 저하가 되네. 그러면 강합성 양이 줄어들든가 극한 경우엔 중단까지 돼버립니다. 얘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비대랑 당, 착색 될 리가 없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수는 밑으로 조금 이른 시기에서 밑으로 주시고 약을 치실 때는 해가 좀 떨어지고 나서 어려우셔도 오후 늦게 주셔서 기온차를 조금 1, 2도라도 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되게 힘들죠. 어렵죠. 그러고 나서 과습.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은 과습 상태에서는 뿌리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 양분 이동률이 저하가 되고 이는 또 광합성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저하가 되네? 얘도 안 돼요. 그리고 잎면의 수막, 광투과를 차단해서 엽록소 활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오늘 되게 쉬운 거예요. 가서 이것만 해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가서 해결하시면 기본적으로 착색이랑 당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지금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자, 그래서 광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느냐? 전정과 신초 관리를 해달라 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신초는 제거하고 잎이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배치하여 잎이 빛을 받는 면적을 넓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도 손은 많이 가죠. 그래도 약 쓰지 않고 내가 하우스가 있는 시간 동안 그냥 정리해 주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 철, 망간 요 세 가지는 엽록소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마그네슘, 철, 망간. 자, 근데 쓰실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질소 들어간 제품들은 쓰시면 안 돼요. 질소 들어간 제품들, 질산 마그네슘, 질산 망간 해가지고 막 질소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제가 가요. 질소 안 쓰셨죠? 그러면 따로 안 썼대요. 그러면 어떤 거 쓰셨어요? 다 가지고 오세요. 다 질소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질소라는 이름으로 된 제품을 안 쓴 거지 질소가 안 들어간 제품을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특히나 질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셔서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질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들어있다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적정 과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전박이, 응애, 예방 및 관리. 자, 엽록소 형성에 필수적인 양분 공급.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과 마그네슘, 망간, 금속,
해조 추출물이 있습니다.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죠. 예, 이 제품들만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도 해당 제품들은 다 있어요. 네.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신초 관리 그리고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달라 이 작용이랑 똑같아요. 예. 저희 이제는 흔하죠. 광합성 패널 얘네들 면적이 좁다라고 해가지고 겹쳐서 배치하지 않잖아요. 다 펼쳐놓잖아요. 예. 이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광합성 원리가 전기를 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듯이 하우스 잎 관리도 이런 식으로 펼쳐서 최대한 많은 면적 받으실 수 있게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합성 향상과 고품질을 위한 물 관리. 자, 아까는 위로서 광합성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9시와 11시 사이에 광합성 활성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럼 이 시기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 시기 소량 관주 혹은 스프링클러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이 이 시간대에 올라갈 수 있게, 예, 그래서 수분이 광합성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게 이 작업을 번거로우셔도 해주시면 광합성 양이 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수 방법 같은 경우에 뿌리 중심의 전적 관수 또는 고랑 관수, 잎에 물을 튀지 않게. 자, 이렇게 하는데 물을 많이 주시라는 거 아니에요. 고랑에 막 첨벙첨벙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 충분히 물이 관수 들어가는 이야기. 지금 아마 기존에 하셨던 관수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 테니까.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면 이 부분. 자, 여기 일주일 내내 관수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시나요? 일주일 7일이면 7일 나는 물을 다 준다. 보통 5일 간격으로 주시나요? 관수를? 5일? 뭐 짧으면 3일 간격도 있나? 예, 3일? 예. 자, 지금 요 시기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수분 증발률도 굉장히 높고요. 물 관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하루 1회에 몰아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날로 쪼개서 가기 어려우면 하루 2회 혹은 하루 3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주시라는 거예요. 예. 만약 근데 이거를 뭐 5일 간격 있는 거 2일, 3, 4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도 하루 물 주는 날은 1일 2회 이상 전체 양이 만약에 3톤을 주신다 그러면 1톤 이렇게 나눠 주셔도 되고 아니면 2톤이면 3번으로 나누든 2번으로 나누든 쪼개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이 광합성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요약을 하게 되면 보온기에는 일찍 관수를 해주시고 오후에 과다한 관수는 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기 때는 통기성. 자, 이 부분도 제가 현장 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 환풍기라고 하죠. 환풍기를 하루 종일 돌리시는 분들 계세요? 돌리세요? 아니면 나는 환풍기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짧게 돌린다. 타이머로. 예. 자, 이게 알려드리는 사람들도 각각 다르고, 예.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자, 어떤 분들은 하루 온종일 돌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타이머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딱 뜨거울 때,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만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끊어서 돌리시는 분들은 수분 증발. 얘네들이 돌면서
환풍만 환기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우스 안에 있는 수분도 다 날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근데 반대로 오래 돌리시는 분들은 고온기 때 열을 계속 순환시켜주면서 열에 대한 보온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방법은 솔직히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이거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이 강해요. 자, 내가 있는 하우스가 주변이 죄다 하우스고 그늘이 지고 혹은 산이 많고 이런 데들은 시간으로 돌리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왜냐면 병에 충피, 충이 바람 때문에 타고 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있는 하우스는 벌판에 죄다 비시고 기온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저는 계속 돌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기세가 감당이 되시면. 그래서 이 시기는 통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색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과 마그네슘, 망간을 넣어서 광합성 양을 늘려주고, 늘려주기 위해서 연면살포를 하고 토양 반주를 통해 가지고 뿌리 부분에 활력을 집어넣어서 생물이 나무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내년 걸 준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퇴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품평회를 한번 갔었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한번 같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로얄바인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후지노였어요. 품평회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나눠지시더라고요. 퇴비, 비료 사용이 필요하다. 혹은 반대는 아니다. 후지노는 퇴비랑 비료 사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모든 장르 컨설팅을 할 때 퇴비 사용량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는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토양 검사를 하고 땅 상태를 알 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는 퇴비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비료를 쓰세요 마세요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상태를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퇴비 쓰시는 것도 좋고 비료 쓰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만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퇴비를 쓰실 때는 무조건 부숙을 시키세요. 부숙되지 못한 퇴비는 충피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가스장애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퇴비를 구매를 하시죠. 뭐 보조사업이 됐던 이제 작기초에 나오죠. 그럼 걔네들을 바로 끌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6개월 이상, 조금 더 길게 보라고 하면 저는 2년까지 묵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2년까지 묵혀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짧게 6개월이라도 다 까서 그 위에 센터에서 미생물질 팔잖아요. 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가면서 뒤집어가면서 부숙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숙시킨 퇴비와 미완숙 퇴비는 끌어내는 효과 자체가 다릅니다. 써라 쓰지 마라가 아니라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무조건 흩쳐가지고 로타리 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금 대부분 하우스가 연기 하얗게 올라오든가 아니면 청기가 올라오든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과하게 신초가 뻗어나오든가 어느 순간 과하게 입이 커지든가 비정상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결국에 염류 문제거든요. 염류 문제를 당장 약으로 해소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거 염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돈이 들어가죠. 일단 퇴비는
토양 개량의 역할을 하고 미생물 먹이 그리고 양분 저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땅 속에는 인산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탭이 쓰신 분들은. 예. 그리고 통기성과 보수성을 개선해주고 뿌리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제대로 된 퇴비는 들어가서 땅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부숙되지 못하거나 과하게 염류가 집적이 되면 내 땅이 딱딱해져요. 예, 딱딱해지면 내가 아무리 그 위에 좋은 걸 줘도 그걸 빨아 올리는 뿌리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이 그대로 받아 먹질 못해요. 예. 그래서 미완수탭이 왜 독이냐? 일단 미완수탭이는 뿌려 놓으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부숙을 하려고 가스를 내죠. 그러면서 열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열이 발생이 되면 뿌리 활동에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 퇴비를 뿌리는 시기는 작기 들어가기 앞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뿌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완수탭이는 뿌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네들끼리 부숙하기 위해서 가스가 발생이 돼요. 근데 가스가 발생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 가스길 따라서 충이 올라와요. 집에 가셔서 남는 탭이 있으시면 탭이 한 푼만 이렇게 널어놔 보세요. 그럼 그 주변으로 파리 이런 애들 되게 많이 꼬일 거예요. 냄새 때문에 꼬이는 게 아니라 가스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리 생장을 억제합니다. 유해충균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발화 장애를 이끌어내기 됩니다. 자, 탭이 완전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개월, 6개월 정도는 펼쳐놓고 부숙시키는 과정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효균을 활용을 해주세요. 그냥 센터나 가서 센터 이런 데 가서 미생물제 받아다가 이제 걔네들을 주듯이. 그리고 그냥 뿌려만 놓으면 또 안 돼요. 2-3주간 뒤집기를 반복하셔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죠. 예. 번거로우셔도 내가 돈 주고 쓰는 제품을 제대로 효과를 내고 다음 짝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미생물 발효 비료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퇴비를 쓰지 않고 뭐 휴믹산 계열 미생물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시중에. 예, 퇴비 사용하는 대신에 걔네들을 한두 해 정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비용은 들어가죠.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응애. 여기 보이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예. 응애 피해가 오면 이 항화 작용이 되고 미세한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들로 인해서 광합성 저하가 생기고 착색이 불량되게 됩니다. 열매 비대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먹고 상처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처 낸 곳에 균이 들어가요. 그러면 균도 발생되고 곰팡이도 피고 거기서 오는 문제들도 같이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자료예요. 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보이네. 그러면 저희는 응애예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통 하우스 안에서는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응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 거미줄처럼 있는 건 거미줄이 아니에요. 얘는 식물이 입이 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깔려 있는 트리코메라는 애들입니다. 자, 이 트리코메가 방수, 코팅 역할까지 하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흡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입에서 보이는 이 장면이 요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잎의 기능을 저하하고 이렇게 돼서 광합성 양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광합성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착색, 비대, 당도 다 떨어지게 되겠죠. 자세히 보면 그 영상입니다.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 응애예요. 예, 요건 거미줄이 아니고 응애. 요런 애들이 뒷면에서 빨대를 꽂습니다. 그리고 빨아서 드세요. 그래서 응애 있는 지역은 내가 가지도 말고 내 하우스에 응애가 있으면 받지도 말고 그러시라고 하는 게 이거 혹시 다른 하우스 갔다 오면 좀 근질근질하신 분들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예, 달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농가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야, 최부장, 너 아침에 첫 타임으로 우리 하우스 올 거 아니면 오지 마. 예. 다른 데 가서 묻히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응애는 지금까지 피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우스를 가셔서 응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요 이후에 다음 걸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응애 정밀 예측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제가 48시간 이내로 재살포라고 했는데 최대한 저는 하루 단위로 방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틀, 3일 넘어가잖아요. 얘네들 못 따라가요. 번식력을 못 따라가요. 예. 그래서 아예 방제를 하실 때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어제 줬으면 오늘 딱 줘서 끝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착제 쓰시라고. 자, 전착제 쓰시면 자 여기 얘네들 트리코메 얘네들도 발수 코팅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착제를 쓰시면 애들이 붙어 달려요. 얘네들도 응애 자체도 코팅 능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착제 안 쓰시고 그냥 약만 쓰시잖아요. 다 흘러내려요. 효율이 떨어져요. 응애 약과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응애 약간만 문제가 아니라 뭐 진딧물 모든 약제들 쓰실 때 전착제 쓰세요. 전착제 싸잖아요. 그죠? 예. 농약 많이 사시면 그냥 주시잖아요. 예. 근데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요만한 거 보통 전착제 작죠? 요만한 병에도 있고 뭐 요만한 것도 있고 예. 저희 걸로 따지면 한 요만한 병도 있어요. 자, 한 번 타서 쓰시면 되게 소량으로 넣으시면 돼요. 예. 한 번 타서 쓰시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끌고 가실 수 있으세요. 되게 싸요. 농약사 가면 5,000원에서 비싼 거 10,000원 할래나? 10,000원 하는 전착제 못 본 것 같은데 예, 되게 싸요. 그래서 전착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장마철 이게 요즘에는 장마철이라는 개념이 없죠. 비가 확 왔다가 길게 왔다가 갑자기 쨍했다가 대응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모든 균이나 곰팡이나 충은 다습한 환경에서 옵니다. 예. 고온 다습에서도 오고요. 저온 다습에서도 와요. 그러면 공통된 거는 다습이라는 환경이겠죠. 예. 해서 가셔서 내 하우스의 수분 관리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온 및 장마철 잎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온기는 보통 수분 스트레스, 양분 결핍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장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습의 형태로 오고 과습은 양분 이동이나 양분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잎이 황화가 되고 생장이 정체가 되고 새순이 고사하게 됩니다. 흰가루, 노균, 갈반 동시에 발생이 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양분에 연계된 애들이죠. 다량의 비료를 줘도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결핍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습이나 이 시기에는 양분 흡수율이나 이동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잎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마그네슘은 이동성의 원소입니다. 마그네슘을 치세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마그네슘 위주로 배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완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장마철 세균. 자, 여기 꺼먹게 많이들 볼 수 있는 거죠. 예. 비가 지속적으로 오고 습한 부분들이 높고 통풍이 불량하고 하면 그리고 노화된 잎과 손상된 잎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오는 게 세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애는 단순히 빨아 먹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균이 들어가요. 자, 우리도 일반적으로 내 몸이 멀쩡하거나 내 몸에 상처가 없으면 어떤 데를 갖다 놔도 잘 다치지 않아요. 근데 자, 하다가 긁히거나 다쳤어요. 그러면 저희 덧났다는 표현 많이 쓰죠. 네, 사람도 하물며 다치면 그 다친 곳으로 제2, 제3의 균이 들어가서 다른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잎도 마찬가지예요. 응애로 인해서 한번 피해를 입으면 그 이후에 2차, 3차의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장막, 가습, 가범무일 경우에 곰팡이가 문제가 될 거고요. 다습하고 상처가 있다 그러면 탄저병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지금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개 아닐까 싶어요. 예, 전문의병 이런 형태, 예, 이런 형태 같은 경우, 예, 증상은 같아요. 예, 근데 똑같이 어디 영향을 주냐? 착색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서둘러서 약제 처리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저희 약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조금 답답한 감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예방, 간호, 전후, 주기적인 살균제 처리를 해주시고 이 이후에는 똑같이 살균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 보이시면 무조건 균제 처리하세요. 자, 아까 약효를 올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pH, 적정 pH를 맞춰주시면 약효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잎 뒷면에다가 살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린 것처럼 전착제를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약효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전착제 부분이고요. 자, 보통 포도에 필요한 게 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셔서 내 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문방구 있잖아요. 아니면 쿠팡에 리트머스, 이거 씨앗지 있어요. 일반 리트머스는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이 0부터 14까지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씨앗지를 팔아요. 그게 얼마더라? 1,500원인가? 이렇게 해요. 해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해서 6 근처다 그러면 잘 관리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뭐 10초, 3, 2 정도 됐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베이킹소다 넣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올릴 수 있어요. 자, 내가 한 11이다 그러면 염산이나 인산액을 가지고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대리점에서 파는 약재 가지고도 이건 충분히 조절은 가능하지만 내가 그냥 직접 일반적으로 관리,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자, 착색에서 필요한 건 잎 관리고, 잎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광합성 양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입이 관리가 안 되면 착색이 될 수가 없어요. 착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착색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지금 가셔가지고 무조건 입부터 확인을 하세요. 아, 내 입이 제대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거 좀 누리끼리 해. 그리고 애들 상태도 이상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우스 안에 습도나 물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응애나 충피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것부터 처리를 하셔서 내 입을 온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광합성 양을 늘려놓으면 착색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업체 소속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는 제품 소개는 절대 안 해. 그게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조건 가셔서 균부터 방제를 진행을 하세요. 내가 착색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왜 이러지? 옆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균부터 확인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방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착색제 쓰실 분들은 착색제 쓰시고, 예. 근데 방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착색제 때려 박는다라고 해서 착색 안 이루어져요. 요즘에 착색제 호르몬제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가 먼저 권해드리는 건 방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수분 관리, 그 다음에 그것들이 좀 됐다 싶으면 약제를 사서 쓰세요. 그래야지 약값을 뽑아요. 예. 저희 회사 제품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값 싸지 않아요. 예. 근데 그나마 후진은 아니에요. 로얄바이는 가격이 좋으니까 투자 대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것들 없이 내 생산비 무시하고 약을 쓰시지 마시고, 내 생산비를 극대화할 수 있게 최대한을 줄여가면서 효과 끌어낼 수 있게 환경부터 만들어 내시면서 약으로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